법인의 능력에 관해서는 말이에요. 먼저 관련된 조문이 뭐냐면 34조입니다. 그래서 이 34조를 먼저 기준으로, 물론 이제 다른데 조문이 또 있으면 괜찮은데 34조와 35조 외에는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율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거를 붙들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다 끌어내야 됩니다. 거기서. 그러지만 먼저 34조 자체는 권리 능력에 관해서만 써 있죠. 법인의 권리 능력에 관해서만. 그러면 뭐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은 어디서 뽑아내냐? 의사 능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도 법률의 규정이 없지만 사적 자치로부터 당연히 끌어낸다고 했죠. 나머지 문제가 행위 능력입니다. 그래갖고 막 학자들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법전을 막 씹어보기도 하고 막 찢어서 돋보기로 보기도 하고 별짓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전부 지쳐가지고 에이 화딱지 나는데 법인의 권리 능력하고 행위 능력하고 똑같다고 하자. 이런 이상한 결론을 이뤘어요. 성질하니까. 그게 이제 교과서 141페이지 맨 밑에 줄 있죠. 응? 맨 밑에 줄부터 142페이지 첫째 줄까지. 거기를 붉은색으로 메모리펜을 칠해야 된다고. 그런 이상한 결론을 끌어냈다고 갑자기. 찾다가 못 찾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34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론을 끌어내냐면 법인의 모든 능력의 범위가 똑같다. 이런 이상한 결론을 끌어냈어요. 갑자기. 모든 능력의 범위가 똑같다. 그냥 다. 그러면 34조의 그 범위는 뭐냐 이거예요. 범위는 뭐냐. 그런데 말이에요. 34조에는 그 범위가 나와 있는데 어떤 그 제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문구가 뭐냐. 뭐 법률의 규정 이런 건 뭐 당연한 얘기고.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네. 죽이는 문장이에요, 이게.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네. 근데 이 말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 말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일찍이 14세기 무렵부터 해적의 나라, 도적의 나라, 그리고 유명한 영국에서 판례법으로 형성된 이론입니다. 소위 그 울트라 바이러스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읽어도 됩니다. 울트라 비레스라고 라틴어예요. 이것은 비스의 어미 변화가 있던 건데 이게 파워 아니에요, 파워. 알겠습니까? 커패시티라고 해도 상관없고. 이건 다 알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벗어난다 이 뜻입니다. 자기 능력을 벗어난다. 그 범위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능력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범위의 이 얼트라 바이러스 이론에서 이 얼트라 바이러스 이론에서 끌어냈다 이거예요. 이 연호를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니까.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역사가 영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거를 해가지고 판례법을 형성됐었는데 근대 후기에 들어와서 영국에서 이게 폐기 처분당했어요. 이 이론이 거래의 안전과 신속에 배치된다 해가지고 미국도 이게 전해졌는데 미국에서 이미 폐기 처분됐습니다.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법의 역사는 여기까지 거슬러 여기서 이걸 계보상 여기까지 이어져 가지고 내려온 건데 정작 이거의 원산지에서 이게 폐기 처분당했다 이거예요. 폐기 처분당했다. 그러다 보니까 연역적인 뿌리를 중시한 우리나라의 현재까지의 통설은 얼트라 바이러스 이론에 의해서 이걸 해석하는데 이 현재의 이 모국의 상황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이 제한은 가급적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법상으로는 이미
거래 안전 신속이 중시되니까 여러분 34조는 상법에도 그냥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상법에 이 기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법이 민법이 적용되는데 현재 상법 교과서를 여러분이 펴보면 우리나라 상법상의 압도적인 다수설은 민법 34조의 범위의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쳐버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무시한다. 왜냐하면 이게 배치되니까 거래 안전에 상법상으로 이거 인정 안 합니다. 이 제한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라는 걸 알겠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상법은 거래 안전에 관한 거니까 영리 법인에 관한 것들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거의 통일화되어 있습니다. 이론이. 그래서 거기서 폐기 처분 당한 거예요. 근데 민법은 아직도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가 중시되는 영역이니까 어느 정도 아직도 우리나라 통선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계보상의 얘기를 먼저 알아두고 그럼 통설에 따르면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가 제일 중요한데 그 전에 한 가지 알려줄 게 뭐냐면 법학에는 이런 조문들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이론을 찾아내는 것 중에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 무슨 제한, 뭐뭐뭐뭐의 제한 이게 쓰는 이런. 이게 똑같은 말이 뭐 한계, 응? 또는 다른 말로 이걸 범위라고도 합니다. 어? 범위의 능력의 범위. 요따우 단어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이에요. 지금 뭘 알려주려고 그러냐면 형태를 알죠, 형태. 법학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딱 나오면 이 뒤에 써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민법에는 특히 정해져 있다, 고정돼 있다고 이게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런 단어 딱 보이면 그냥 왠지,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성질, 의사표시, 또는 뭐 법률행위라고 해도 됩니다. 이걸 대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고정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용어 딱 나오면. 그러니까 이건 어떤 뭐 제한이 딱 나오면 뒤를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성질상의 제한, 의사표시상의 제한, 법률상의 제한. 뭐 한계가 딱 보이면 성질상의 한계, 의사표시상의 한계, 법률상의 한계. 범위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됐다고 이게. 알겠습니까?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 이걸. 여러분이 곽윤직 시리즈 집에 가서 선생님 말이 정말인가? 채권 강론까지 찾아봐요. 응? 한 30군데 나온다고, 저게. 똑같은 내용이. 저게 그리고 답안지 쓰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읽는 거하고 법전을 읽다가 저거에 속하는 게 나왔는데 법전에 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밖에 안 써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걸 알아가지고 나머지 없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머지 없는 걸 찾아내야 된다고. 교과서를 보면 전부 그렇게 써 있다고. 저걸 알아야 책을 읽을 수가 있고 교과서에 법전에 없는 건 이걸 어떻게 찾아서 썼을까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걸 안다는 게 또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거는 법전에 있고 어떤 거는 법전에 없는 거라는 걸 알아야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공부할 것인가를 알죠. 법전에 있는 거야 있는 거니까 뭐 법전 찾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자기 머리에서 끌어내야 되니까 이걸. 지금 교과서도 여러분이 34조를 읽으면 34조 말이에요. 민법 제 34조를 눈여겨보게 되면 법인의 권리 능력인데 한계가 하나인데 딱 보면 말이에요. 법률에 규정하고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는 나오는데 성질이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래서 교과서에는 있다고.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 1500년 전부터 저기 고정돼 있었으니까. 응? 무조건 만들어 넣게 돼 있어요. 그냥 강제로. 빠져 있으면. 그럼 여러분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의사표시상 뭐 법률행위는 어디 있을까? 정관 작성이 법률행위 아니에요. 합동행위 아니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정관으로 정한이라는 게 법률행위 말하는 거죠. 정관 작성이 법률행위라고 했죠 아까 성질이. 설립행위 성질. 그렇게 은유적으로도 표현해요. 그러면 이제 성질상부터 우리가 째려본다 이거.
13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법인은 천연의 성질을 가진 자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법인이 무슨 생명권 거기 두 번째 줄에 친권, 법인의 뭐 아빠, 자식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친권이라든지 법인이 또 배우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뭐 정조, 법인이 무슨 어느 정도 정조가 있어요. 육체상의 자유권 없어요. 육체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권리에 대해서는 권리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질상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천연의 성질을 가진 자연인도 정조권을 무시하는데 법인이야 오죽하겠어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죠.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나오는 거.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정신적 자유권. 이건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몸뚱이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몸뚱이와 영혼, 정신 이런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가질 수 있어요. 한 가지 조심할 건 있는데 시험 문제에 뭐라고 되냐면 법인은 애를 못 낳고 죽질 않으니까 성질상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지문에.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상속은 천연의 성질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왜 법인은 상속권을 못 가지냐는 문제가 있어요. 이유는 뭘까? 지금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교과서에 써 있죠. 써 있잖아요, 교과서에. 밑에서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줄을 잘 읽어봐요. 적당히 빨간 줄을 치면서. 법인이 상속권을 원래 성질상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민법에 없으니까. 거기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법인이 상속권을 못 가지는 건 성질상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법률상 때문이에요. 법률상. 그죠? 그럼 여러분 지문 중에서 어떤 건 틀리고 어떤 건 맞습니다. 법인은 법률상의 제한에 의해서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질상 가질 수 없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정밀하게 읽어야 됩니다. 책을. 어리뻥뻥하게 읽을 게 아니고 어리뻥뻥을 줄여서 얼뻥이라고 하다가 발음이 이상하니까 얼빵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얼빵에서 가차해가지고 얼짱이 나왔다며요. 원래 그게 뭐 이게 힘센 놈들은 어슬렁어슬렁 다닌다며 이렇게. 그래갖고 의미와 그 표의가 뭐 가차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나오더라고. 이 국어학자들 중에서는 그런 것만 연구하는 놈들이 있어요. 이 속어들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거. 그런 사람은 근데 가난해요 보니까. 돈을 못 벌어. 맨날 주변에 라면 얻어 다녀. 그러다가 이제 언제 한번 뜨기만 하면 또 한 100억 갔죠. 거기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알면 되냐? 성질상 가질 수 있는데 법률상 제한받았다. 그럼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냐? 아니에요. 맨 밑에 줄엔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연이어서. 상속권은 없지만 마찬가지 효과를 얻는 방법이 또 나와 있어. 뭐예요? 포괄적 유증입니다. 포괄적 유증. 여기까지 알아야 돼. 3단계로. 법인의 상속. 이거 속색이는 거예요. 3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성질상은 가질 수 있다. 법률상은 가질 수 없다. 그러나 마찬가지 묘수가 하나 있다. 뭐냐? 포괄적 유증이다. 포괄적 유증. 알겠어요? 포괄적 유증은 뭔데 마찬가지로 가질 수 있냐? 뭔데? 어제 뭐냐? 1078조 근처에서 찾아봐요. 거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마찬가지의 권리 의무가 있다는 말을 찾아보라고. 교과서에다가도 법조문을 적어놔요. 그러니까 자주 보게. 그걸 알아야 되잖아. 갑자기 왜 마찬가지 효과가 나오는지 거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법률에 의한 거예요. 법률에 의한 거. 여러분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고시 공부를 얼만큼 해야 실력이 쌓입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니까. 이 표준 교과서를 딱 펴놓고 앉아갖고 어디를 읽어봐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붙는 거예요 그냥. 다 읽을 줄 알면 이걸 혼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건. 그래서 책을 딱 폈는데 모르는 말이 하나도 없다 여기. 뭔가 머릿속에서 팡팡 쉽게 돌아간다 이거 술술. 그럼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책을 읽는데 절반은 그냥 건너뛴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가지고 귀찮아서.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 그다음에 법률에 의한 제한이 나옵니다. 법률에 의한 제한. 여기서도 이제 법률에 의한 제한은 당연한 건데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면 야비하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이어진 문장이 나옵니다. 개별적인 제한 규정만 있고 일반적 제한 규정은 없다 이거예요. 이런 말은 안 보면 모르는 거죠 그냥. 안 보면 모르는 거야. 이런 괴상한 말은. 지문에 나오면 헛갈리지 않습니까? 반대로 써놓거나.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법률에 의한 거라고 이게 제한이. 근데 이걸 지문에다 뭐라고 바꿔놓냐면 법령이라고 바꿔놔요. 비스무리하게. 끝부분에 그 써있죠. 법령은 뭐를 줄인 말입니까? 법률 플러스 명령입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이 점에서 제1조의 법률과 다른 거죠. 그렇다면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 제1조의 법률에는 명령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앞에서 배울 때. 그렇잖아요. 교과서 어디 나오는데요? 여러분 고개만 끄덕이지 찾아볼 생각을 안 해?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아주 좋지 않은 버릇입니다. 모르는데도 고개 끄덕거리면서 아는 척 남을 속이는 거 있죠. 그건 책 보는 사람이 금기사항 중에 하나예요. 모를 때는 모른다고 하던가 모르는 얼빵한 표정을 지어야 됩니다. 교과서 14페이지에 나오죠. 14페이지에. 그러니까 1조에서의 법률은 명령을 포함하는데 34조에서의 법률은 명령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낱낱이 외울 게 아니고. 법학도는 뭐든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길 가다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아주 나쁜 놈이 있죠. 자꾸 연결을 시키는 거야 자꾸. 전 나하고 무슨 연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관계가. 정 안 되면 뭐 공동체 구성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이게 자꾸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말은 독일의 저명한 형법학자인데 법학자이고 30세 전에 요절했던 아주 아름다운 문장을 사용하는 분이죠. 페터놀이라는 훌륭한 형법학자의 말입니다. 그 사람의 그 형법 논문을 읽으면 말이에요. 그걸 법학 논문이라고 아무도 안 그래요. 그것은 사랑의 글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그건 형법의 이론에 관한 굉장히 심오한 이론입니다. 근데 내가 처음에 그 20대 초반에 그걸 읽고서는 일주일 동안 밥을 잘 못 먹었어요. 감동받아가지고. 밥을 안 먹어도 막 배가 불러 이상하게. 거기 특히 그 책임론에 관해서 형벌론하고 그 경계선상에 있는 걸 설명한 글인데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때 내 기억이 나는데 전신의 세포가 살아서 뭐라고 경기를 일으켰다고 그럴까? 흔들립니다. 충격받았어요. 야, 이런 걸 가지고도 이렇게 감동적인 글을 쓸 수가 있구나. 여러분 그거에 관한 그 편린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홈페이지에 가면 김일수 선생이 독일에 유학 갔을 때 거기서 유학 중에 번역한 논문이 하나 있어요. 프란츠 리스트의 그 형벌 이론에 관해서 쓴 논문이었는데 거기 그 중간에 거기 들어가 있을 겁니다. 감동 그 자체입니다. 범죄인들에 대한 그 페터놀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한 단어가 전부 보석처럼 빛나는 그리고 사랑으로 코팅된 정말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좀 이게 아무리 비록 고시를 준비해야 되지만 힘들지도 않은데
그런 글들이 머릿속에 좀 살아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말들이. 예. 그런 거 읽은 사람 말에 법학책이 뭐 재미가 없다는 동 이런 말 안 해요. 법학책이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가 무식한 거죠. 제대로 쓴 걸 읽어보지 못해가지고. 그거 말고도 많아요, 원래. 아름다운 글들이. 그런데 그거보다도 지금 중요한 건 대비해서 해두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목적에 의한 제한. 응? 목적에 의한 제한. 그런데 목적에 의한 제한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큰 울타리에서 이걸 무시하는 학설이 있고 인정하는 학설인데 인정하는 학설 안에서도 이걸 넓게 인정하는 학설, 좁게 인정하는 학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그 학설들의 차이는 왜 나왔다고요? 영미에서 이게 폐기처분돼가지고 문제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넓게 인정하는 거, 좁게 인정하는 걸 찾아봐요. 번호를 매겨가면서 학설을. 여러분이 그걸 읽기 전에 이 말 잠깐 들어봐요. 여러분이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 말을 잘 들어봐요. 아버지가 아들을 신림고등에 보내면서 뭐라고 당부하냐면 공부에 꼭 필요한 행위만 하거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행위만 하거라. 그것도 이렇게 말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공부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만 하거라 이렇게 말하는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말도 많죠. 공부에 필요하지 않은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다른 건데 요 두 개의 차이를 알려주라고. 두 개의 차이. 공부에 꼭 필요한 것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것만 해라. 어떤 게 더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넓습니까? 밑에 거죠. 밑에 거. 예컨대 아침마다 서울대 운동장에 가서 달리기를 한다 이거야.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이건 여기엔 안 들어가죠. 여기 안 들어간다고. 여기엔 들어갑니다. 안 돼. 방해는 안 되니까 적어도. 아침마다 30분 달리기 하는 건. 그러니까 이게 더 넓은 말이죠.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교과서에 있는 학설 대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게 넓고 좁다는 건지. 단숨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18, 19세기 유럽의 그 계몽사조의 모토가 이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감히 한다. 인간이. 두 번째, 확실히 안다. 이거. 정점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확실히 이해했습니까? 이거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크로마뇽이야. 근대인이 아니라고.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 행위 능력은 아까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권리 능력의 범위하고 똑같으니까 또 설명할 게 없어 사실은. 그 위에 있는 것 중에 일부 필요한 건 뒤에서 필요한 데 보기라고. 142페이지에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랍니다. 이번에. 권리 능력하고 행위 능력 똑같다니까. 뭘 설명할 것도 없어 그거. 똑같은데 뭘 설명해. 똑같은 제한에 어울리니까. 그 위에 잠깐 필요한 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세 번째로 불법행위 능력을 받아요. 불법행위 능력. 불법행위 능력에서 사실 그 논점은 뭐냐 하면 수험생에게 750조 이하의 어떤 것이 어떤 거의 특칙이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어떤 거의 특칙일까? 그래가지고 이걸 알아야 돼요. 맨 처음에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판택된 체계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불법행위를 모르는데 그거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고 지금. 우선 여러분이 조문을 보면 불법행위의 그 뼈다구, 뼈다구는 좀 좋지 않은 말이니까 뼈다구라고 할까? 그것도 비슷한 말 아니야, 보니까. 그러면 그 골격이라고 할까? 그럼 근간, 그게 나 좀 살벌하면 뭐 핵심, 코. 그럼 뭘 보면 되냐면 750, 756, 760. 이게 근간입니다. 근간. 자기 스스로 나쁜 짓을 했을 때
남의 밑에서 나쁜 짓 했을 때, 여러 놈이 나쁜 짓 했을 때, 이거예요. 근간이 되는 이 세 가지라고. 알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나쁜 짓 한 거, 남의 밑에서 일하면서 나쁜 짓 한 거, 여러 놈이 하는 거 있죠. 이건 형법의 공동정범, 종범, 교사범에 관한 겁니다. 760조 한번 읽어봐요. 그거죠.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관한 거라니까 이게. 760조는. 그죠? 아무리 봐도. 광의의 공범에 관한 거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가 뼈다구가 되는 조문이에요. 저 각각의 그 근간이 되는 세 조문에 비해서 민법 제35조가 무엇과 무엇이 어떤 그 특별한 규정이 있느냐, 그걸 찾아내는 게 논점이에요. 논점이라고. 우선 35조는 말이에요. 750조를 전제로 하는 건지, 그걸 배제한 별개의 그 독립한 규정인지가 진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논리적 사고의 순서를 내가 바꿔보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똑같이 불법행위에 관한 건데, 우선 35조와 750조를 여러분이 비교해보면, 같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죠?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특히 안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불법행위 핵심 요소 두 가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이게 안 들어가 있다고 지금 35조에는. 그래서 정말로 학설이 그런 학설이 있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학설이 우리나라에. 안 보이니까 당장. 그런 학설이 있다고 진짜로. 35조의 불법행위에는 이 고의 또는 과실, 이거나 위법성이 필요 없다는 학설이 있다고 진짜로. 책임 능력도 없다는 학설이 있고. 750조에 비해서 그 조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압도적인 다수설은 여러분이 뭘 보면 되냐면 143페이지 괄호 3번을 먼저 읽어봐요. 압도적인 다수설은 당연히 그걸 내포한다고 합니다. 750조 요건 다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750조 요건 다 갖춰야 된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다수설이라고. 그런데 여러분은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뭐 다수설 학자만 시험을 내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 보충규제 150페이지 있죠? 150페이지 다번. 다번을 좀 보라고. 거기 여러분이 머리 아플까봐 그 이용준 선생님 거만 써놨습니다. 이용준, 이은영 선생님은 책임 능력이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러나 다수는 다 포함합니다. 원래 그 우리나라에서도 복잡한 학설들이 많아요. 근데 교과서에 안 실린 거기 때문에 내가 뺐는데, 그런 거 좀 기억해 두고. 두 번째는 말이에요. 756조에 관해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는 문제. 이거에 대비해서 35조가. 원래 법인의 그 기관, 이사도 말이에요. 이사도 법인의,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거 말고 그냥 통상적으로만 이해하면 이사도 법인의 피용자나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법인의 일꾼입니다. 이 사람 아무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다면 756조와 35조는 둘 다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건데,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756조와는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문제를 따져봐야 돼요. 지금 물론 이건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법리적으로는 이게 기관이라고 그러니까 손이나 발처럼 한다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756조하고 35조하고 또 대비해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냥 술술 읽어봐요. 뭐 이렇게 대비만 하면 되니까. 깊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유사성이 뭘 발견할 수 있냐면 756조에서도 사용자와 피용자가 다 책임지죠. 어떤 경우에 35조에서도 법인도 책임지고 기관 개인도 책임지죠. 이사 개인도. 그런 건 유사점입니다. 다른 점은 756조에는 사용자가 어떤 거를 입증하면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죠. 면책 규정이 있잖아요. 35조는 그게 없어요. 왜 그러냐? 기관은 피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 자신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5조 2항과 760조를 비교해봐요. 35조 2항에서는 35조 2항에서는 어떤 형태인가 묻지도 않고 그냥 연대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죠? 760조도 그렇죠. 다 무슨 찾아보면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비스무리하게 뭐 비슷한 단어가 있거나 뭐 똑같은 게 막 있거나 이러고. 그래서 그것들을 앞으로 배우는 겁니다. 760조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것도 교과서에 답이 있어요. 144페이지에 밑에서 6번째 줄, 5번째 줄 읽어봐요. 144페이지에. 그 760조의 관계가 나와 있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기본은 저기다 두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조심할 건 뭐냐면 35조는 말이에요. 750조와 달리 누구나 책임지는 게 아니고 법인에 있는 사람 누구나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걸 잘 보면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만 책임자고 써 있어요. 조문 자체에. 그게 핵심 요건입니다. 두 가지. 대표자이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대표자이어야 돼요. 법인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대표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집니다. 두 번째는 그 행위가 직무에 관한 거이어야 됩니다. 직무에 관한 거. 그러면 대표자 아닌 법인의 기관이나 종업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자는 게 있어요. 이게 불법행위에 속하는 책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걸로 처리합니다. 대표자 아닌 나머지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걸로 처리한다고. 이게 그거니까 바로. 사용자, 피용자 관계. 요건 또 어디 나오냐면 142페이지 괄호 1번의 끝에 두 줄. 142페이지 괄호 1번의 끝에 두 줄이 있죠. 거기 면밀히 읽어보면 그 얘기죠. 756조에 처리한다. 나머지는. 기관 아닌 사람들 거. 대표자 아닌 사람들 거. 그러면 직무에 관한 게 아니면 직무에 관한 게 아니면 법인의 행위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사 기타 대표자 개인의 행위가 되죠. 개인의 행위. 직무에 관한 게 아니면 자기 혼자 한 거 아니야 같으면 그건 750조로 처리해요. 750조로. 지 혼자 한 거니까 법인의 직무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술 비영리 법인의 대표자였었는데 이사였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학술 관계로 학자를 만나서 뭐 하다가 실수로 누구 손해를 끼치거나 이러면은 책임지지만 학술을 연구하는 비영리 법인의 대표자인데 밤 9시에 캬바레에 가서 또는 뭐 요정에 가서 폭탄주 마시다 성질나서 지배인을 반 죽여놨다. 그럼 뭐 직무하고 아무 관계, 법인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냐 그거. 그건 지 혼자 책임지는 거예요. 지 혼자. 750조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두 가지가 중요하죠. 대표자이면은 35, 대표자 아니면 756. 직무에 관한 거면 35.
직무유한 아니면 750. 알겠습니까? 그거예요. 이게 뭐, 우선 이게 내가 지금 순서를 바꿔서 윤곽을 익히려고 그래, 윤곽을. 어떻게 돌아가면 판이 지금 상태가. 그러면 이제 온라인 프린트의 두 번째 거를 펴놓고 앉아가지고 종합적으로 본다. 거기 뭐 밑에 문제들의 답이 뭐냐고 묻는 자는 그건 난시거나 뭐 그런 사람이죠. 밑에 그 문제의 답이 뭐냐고 묻는 사람. 그건 뭐가 좀 이상한 사람이 없어. 진짜로 옛날에 이거 줬는데 답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 진짜. 정말 짜증나는 사건이다 이거. 거기 이제 뭐 능력과 책임에 관한 잡다구리한 걸 일목요연하게. 차라리 일목요염하게라고 할까? 정리를 하다 내가. 우선 말이에요.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까지가 그 밑에 D번을 읽어봐. D번. 그 그림표 안에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까지.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를 이상 빨간 걸로 이렇게 칠을 해봐요. 그거가 기준선이니까. 그리고 오늘은 먼저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1번하고 4, 5, 6, 7번입니다. 4, 5, 6, 7번. 브로팽에서 1번하고 4, 5, 6, 7번 문제. 그게 브로팽에 관한 거예요. 능력하고. 알겠습니까? 그 4, 5, 6, 7을 지금 배우려고 하는 4, 5, 6, 7을. 브로팽이 어떻게 돌아간 판이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우리가 보자 이거 책을. 참고하면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법인의 브로팽에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의제설과 실제설 여기 보입니까? 그 1, 2번을 매겨요. 빨간 걸 네모치고. 의제설과 실제설 딱 다르잖아 약간 이게. 교과서를 보면. 브로팽의 책임을 법인이 왜 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말이에요. 실제설에 따르면 법인이 진짜로 있고 기관은 손발 뇌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친구가 아주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셨어요. 얄밉게. 그래서 주먹으로 턱을 한 대 가격했어요. 그런 말이에요. 상대방이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걸 때린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빨을 물어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봐. 뭐? 내가 너를 언제 때렸어? 내 손이 때렸잖아. 손이. 치료비 필요해? 내 손한테 달라고 그래. 난 모르겠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손이 때리면 내가 때린 거죠. 여러분 어저께 잠깐 봤죠? 법인의 기관이라는 게 자연인에 있어서 손, 발, 뇌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걸 뭐 하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까? 손, 발, 뇌가 뭐 잘못하면 내가 물어내야 되니까. 이게 실제설이라고 하죠. 실제설. 그게 또 이제 의미를 모를까봐 다시 한번 그걸 잠깐 읽어보자. 응? 145페이지 첫째 문단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145페이지 첫째 문단. (145페이지) 첫째 문단은 141페이지 로마자 2번 문단하고 같이 읽어야 됩니다. 왜 떠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141페이지 로마자 2번 문단. 아까 생략한 거 있죠. 연결해서 읽어봐요. 실제설은 대표자를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손발 뇌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면 손이 때리면 내가 때렸듯이 대표자가 남한테 잘못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인이 잘못한 겁니다. 그죠? 지금 말한 거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의제설처럼 법인은 원래 없는 건데 있는 것으로 하는 거고 기관은
기관은 대리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의 대표자가 남한테 잘못을 하면 법인이 잘못한 게 아니죠. 대리인이 잘못, 대리인이. 손발이 아니고 사람이죠, 대리인은. 손발이 아니고. 그건 대리인이 책임이다 이거예요. 이 학설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35조에서, 여러분 이거 생각해봐. 만약에 정말로 손발이면 내가 남 때렸을 때 나도 책임지고 손이 또 책임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 한 사람만 책임져야 돼 있죠. 이게 실제설이라고. 이렇게 되면 실제설은 뭐가 곤란해 봉착하냐면 35조에는 법인도 책임지지만 기관도 책임진다고 써 있어요. 실제설은 이걸 명료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건 의제설이 더 타당하죠. 의제설에서는 기관이 대리니까 그놈이 책임지는 거 당연하고 35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인도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아주 매끈하게 설명이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 이해가 됩니까? 그 부분이 좀 까리한 사람은 말이에요. 지금 선생님 저녁에 뭐라고 하거든요, 저거. 143페이지 맨 밑에 괄호 1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까지 괄호 1번만 빠른 속도로 읽어봐요.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지만 곽윤식 선생님 실제설 택하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죠. 어쩔 수 없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한다. 응? 응? (143페이지) 맨 밑에부터 144페이지 상단까지 읽어보라고. 그 문장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의제설, 실제설에 관한 그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 미묘한 그 논리 구조를 익혀야 된다고. 왜 싸우는지 지금. 종합적으로 읽어보면 대충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전제로 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지겨운 의제설, 실제설. 이제 그런 걸 알았으면 142페이지 로마자 1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142페이지 로마자 1번. 거기까지 알면 됩니다 이제. 그럼 의제설, 실제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의미들이 들어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의제설, 실제설 그거. 여러분이 지금 읽어봐도 알지만 지금 읽어본 문장들 중에 몇 개 뽑아가지고 비비 꼬아 넣으면 문제를 한 10개는 만들 수가 있죠. 뭔가 아리까리하게. 그럼 학생은 그걸 풀고 와서는 어렵다고 그래 또.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거의 이해가 됩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할 일이 뭡니까? 이거를 수십 번 집에서 연구 탐색을 해가지고 이게 머릿속에서 팍팍 돌아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의제설, 실제설에 관한 내용이 그냥 퍼뜩퍼뜩 막 머리 떠오르도록. 여기가 첫 번째 난관입니다. 법인 이론의 이 의제설, 실제설이죠. 여기가 논리 훈련을 시킬 때 첫 번째 난관이라고 여기가. 여기를 어느 정도 돌파하면 뒤에 뭐 비슷한 구조가 많기 때문에 쉽게 들어와요. 이런 이상한 이론이. 좀 낯설겠지만 이것은 지금 강의를 듣고 집에 와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각적으로 익히고 뭘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만. 이 정도가 들어오면 됩니다. 사고를 할 때 논리적으로. 요새 초등학교 애들인가는 논리 훈련이 잘 돼 있던데. 여러분도 그거 읽었습니까? 논리야 놀자. 뭐 그런 책 있죠. 어떤 학생이 이걸 비난하던데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논리야 놀자는 요즘 학생은 다 읽는 거래요. 그렇다면 그건 더 큰 문제죠 진짜. 그걸 다 읽었는데 왜 이렇게 논리하게 안 돼 있는 거 이상하게.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렇다면 읽고도 그 정도라면. 내가 볼 때 이 민법학이나 이 우리나라 법학의 논리는 논리야 놀자를 다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절반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냥 워낙 쉽게 써놔가지고. 여러분 외국의 법학 기본서들은 말이에요 500페이지를 안 넘어요. 500페이지 안 넘는다고.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압축을 해놓은 겁니까? 그 책을 이해한다는 게 무지 힘들어요. 진짜로. 독학을 못하게 만들어. 독학을 못하게. 우리는 오히려 책을 상세히 써놓는 바람에 몇천 페이지를 둔갑을 해버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독학이 안 되는 법학이 또 없어요. 너무 상세하게 써놔가지고. 친구들 안 하고 책만 읽으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법대 안 다니고 다 사법시험 보죠. 다른 거 전공하다가도. 그럼 이제 거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그 개별적인 법률 해석을 해보자. 보호팽이 요건. 첫 번째 뭐라고요? 대표기관의 행위해야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그거죠. 대표기관 또 뭘까? 대표기관은 법전에는 뭐라고 써 있다고 했습니까? 법전에 대표기관이라고 써 있습니까? 자라고 해서 자. 자는 원래 우리 그 훈이 뭐예요? 자의 뜻이 뭐냐고? 놈 아니야, 놈.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표 놈. 대표 놈이 누구냐는 거예요. 번호 매겨요. 거기 써 있죠. 5개 써 있죠. 세 번째, 네 번째 줄 합치면 5가지. 대표 놈 5가지.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사인. 이 직무대행자는 작년에 새로 추가된 거죠. 민법 59조의 2하고 59조의 2인가? 60조의 2 참. 또 있죠, 그거 조문이. 그럼 56조의 2인가? 다시 하나가? 그거 새로 들어왔죠, 새로. 내가 그 학생들의 그 선별 능력을 의심스러워하는 거 하나 뭐냐면 작년에 그 거기 법전이 새로 추가되지 않습니까? 직무대행자 들어왔죠. 그럼 교과서에 직무대행자를 써놔야 될 거 아니야. 새로 나온 책에다가 전부 곽유진 선생님 눈치만 보고 앉았어요. 이상하게 자신이 없으니까 곽유진 선생님이 뭐 안 쓰나 해가지고 그거 쓰면 이제 어떻게 비슷하게 베껴 쓰려고. 직무대행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안 되니까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직무대행자가 뭔지. 여러분이 직무대행자는 나중에 이제 배우지만 우선 급한 대로 보충규제 162페이지 봐봐요. 거기서부터 직무대행자를 상세히 써놨죠. 그 다음 페이지까지. 직무대행자 새로 들어갔는데 이게 언제 시험 나올 거 아니야. 8년 나오고 자꾸 그러는데. 뭔지 옛날에 없었던 건데 이게. 법전에 아예 새로 들어갔는데. 그것까지 보면 5개입니다. 옛날에 4개였어요. 대표기관이 4개였다고. 직무대행자가 들어가는 바람에 5가지다. 5가지. 알겠습니까? 5번 매겨놓고 번호를 이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만 35조의 책임을 법인이 부담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5사람 말고는 책임 안 져요. 대표자여야 되니까. 확실하겠죠? 그 세부적인 건 다음에 나중에 보기로 하고 기관 볼 때. 그러면 기관은 많은데 다른 기관은 왜 안 지냐면 대표기관이 아니니까. 대표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기관의 책임은? 그럼 뭐 사용자 책임이거나 각자 책임이거나 그래요. 사용자 책임이거나 각자 책임이거나.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2번에서 아까 말한 거죠. 직무에 관하여 행한 거여야 됩니다. 직무에 관하여 행한 거. 그런데 이제 지금쯤 말할 때가 됐는데 이 민법전을 공부할 때 논점이 뭐냐를 많이 설명했지만 또 하나 추가될 게 뭐냐면 어디가 주로 시험에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한자 용어로 돼 있는 건 시험에 안 내요. 왜냐하면 뜻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뜻이. 알겠습니까? 그럼 어디서 시험에 나오냐? 주로 없으면, 관하여, 또는, 함께. 이 우리말 있죠?
거의 순수 우리말에 속하는 것들. 이거는 100% 학설이 갈립니다. 100%. 여러분 없으면 앞에 1조의 설명 때 봤죠? 없으면 관습법과 법률의 그 효력 차이. 그건 학설이 3개나 된다고. 뒤에 다 합니다. 다. 관하여 뭐 의하여 없으면 함께 또는 이런 말 있죠. 이게 학설이 안 갈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본 걸 뺏겨왔는데 한자로 된 거는 용어가 정확합니다. 이게. 근데 일본의 그 조사 같은 걸 옮길 때 잘못 옮겨 전부 다. 뜻이 헛갈리는 거야 이게. 학설이 갈려 학설이. 그러니까 오늘날 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 학도들이 법학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냐. 웬 거지 같은 걸 가지고 학설을 외워야 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한자로 된 복잡한 용어는, 어려운 용어는 학설이 안 갈려 이상하게. 일본에서 확립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보면 지금 들을 때는 그 생각을 하죠. 아, 100%는 좀 과장된 것 같고 한 70% 정도 학설이 갈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100%예요. 100%. 우리말 조사나 이런 나옵니다 하면 그러니까 법전 읽으면서 말이에요. 법전 읽는 법을 이렇게 배워야 우리말 이 다수설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여기 관하여가 이게 문제니 관하여가 뭐냐 이거. 내가 뭐냐. 여러분이 그 잠깐 판례 교과서에 나오죠 참 그 말인데 맨 밑에 보세요. 외형상 사회관념상 이거 합친다 이거예요. 여기서 사회관념상 관련이 있다는 건 당연히 포함되니까 중요한 게 이 외형상입니다. 외형상 겉보기에 그러니까 직무 아니더라도 겉보기에 직무처럼 보이는 것도 포함한다 이거. 이걸 외형설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외형설. 그래가지고 이 외형설에 외형상 겉보기에 직무라고 보여지는 게 포함된다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래의 직무도 포함하지만 그거 아닌데도 겉보기에 그것처럼 보이면 포함된다는 의미가 있고 외형상 그런 거지 내면상 그런 게 아니니까 주관적으로 잘못 판단한 건 포함 안 된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충교재 150페이지에 보충교재 150페이지에 132번 각주를 보라고. 132번 각주. 두 가지 의미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외형상이라는 거는 본래 거보다 넓어진다는 얘기죠. 일단 겉보기까지 포함돼 버리니까. 근데 또 주관적인 거에 의한 건 포함 안 됩니다. 외형상으로만 판단하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갖고. 보충교재 그 위에 그 본문하고 고려해서 기억해 두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나와준 프린트에 보면은 중간에 그 외형상 직무가 왜 들어갔는지 알겠죠? 원래의 직무 말고 외형상까지 확장됩니다, 이게. 볼펜이 능력에서는. 통설 판례가 외형설에 따르니까. 알겠죠? 직무의 관하여를 배웠고 이 외형설에 따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43페이지 괄호 A, 괄호 B처럼 됩니다. 괄호 A, 괄호 B. 그 다음에 이 괄호 C번이 있죠. 이건 별표 5개 하고 이거 정말 사람 죽이는 문장입니다. 이거. 기절할 노릇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박윤식 선생님이 그 괄호 C번의 제목을 그 제목을 없애버렸어. 아 있구나. 권한 남용이라고 써놨죠 거기. 권한 남용. 그죠? 첫 줄에. 근데 갑자기 권한이 왜 튀어나온 거예요? 느닷없이. 여러분 대표권이 권한에 속한다는 말이 어디 써 있었습니까? 48? 48페이지를 보시면 대표권이 분명히 권한에 속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그걸 그렇게 목놓아 외친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알아두라고. 그거 모르니까 고난이라고 써놓으면 기절초풍하잖아요. 또 이제 고난은 또 뭘까?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대표권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대표권이 또 뭐냐면 다른 말로 고난에 속하기도 하지만 대표 기관의 직무 권한을 대표권이라고 줄여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35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대표권에 남용이라고 써 있는데 이 용어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원래. 보충규제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갈라놨죠. 보충규제의 150페이지에 맨 밑에 괄호 3번. 아? 그게 아닌데? 정확하게는 어디 갔지? 아, 괄호 4번. 자, 동그라미 4번. 보충규제 150페이지 동그라미 4번을 보세요. 중간에 본문에 동그라미 4번 150페이지. 이게 현재 그 원로들 말고 소중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이게 정확하게는 두 가지 짬뽕된 말입니다. 남용과 월권이 포함된 거예요. 남용과 월권. 근데 이 괄호 C번의 문장은 너무 이걸 압축해 놓으셔가지고 학생들이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분리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 여기서 요건만 검토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럼 잠깐 유보합니다. 그래서 브로팽에 관한 일반적 요건이 있을 거라는 거는 기관 개인의 그것이 요건을 갖춰야 된다. 거기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교과서의 괄호 3번 있죠. 143페이지. 괄호 3번 세 번째 줄에 1. 책임 능력 2. 고의 또는 과실 3. 위법 4. 손해 이겁니다. 네 가지 요건. 브로팽의 네 가지 요건. 1. 책임 능력 2. 고의 또는 과실 3. 위법 4. 손해 번호를 매겨요. 이 중에서 35조의 명문으로 나와 있는 건 어떤 겁니까? 네 가지 중에서. 손해밖에 없죠. 나머지 세 개는 법조문에 없지만 통설은 브로팽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다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다 갖춰야 된다. 이거. 아까 750조와 대비하면서 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개인의 책임이 나오는데 거기 의제서 시제서 조금 전에 봤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법인뿐만이 아니라 기관 개인도 책임집니다. 알겠습니까? 기관인도. 근데 아직은 이제 이게 채권 총론에서 배우기 때문에 좀 겁나는 사건이긴 하지만 뭐가 겁난다는 얘기냐면 이때 말이에요. 법인의 책임하고 기관 개인의 책임하고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냐가 문제가 돼요. 오히려 법인도 책임지고 기관 개인도 책임진다고 그랬죠. 이 두 책임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게 여러분 보충규제 154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부진정 연대라고 써놨죠. 현재의 다수설을 팔렵니다. 부진정 연대. 알겠습니까? 채권 총론에서 배웁니다. 부진정 연대 책임. 근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어요. 그걸 하나 기억해 두고 만약에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되면 원래 법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론상으로는 법인이 잘못했지만 손이 잘못했으니까 현실적으로 기관 개인이 잘못했는데 법인이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이 대표자한테 구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보충규제 154페이지 동그라미 2번은 그거에 관한 겁니다. 응? 동그라미 2번은 논리 구조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법적으로는 모르더라도 그렇게 처리하는 거구만. 응? 그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응? 그 책임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4페이지 괄호 2번이 있죠. 법인의 브로팽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고 써 있는데 35조 2항을 잘 보면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거 말하는 거죠. 35조 2항을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목적의 범위를 아예 벗어나버린 거. 그거는 법인의 목적의 범위 내에 안 들어가니까 법인 책임 안 져,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면 피해자가 두터운 구제를 못 받을까봐 35조 2항의 특칙을 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죠. 760조의 특칙이 된다. 보통들 보니까 이 범인의 브루핑 능력이 좀 어려우니까 귀찮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법조문을 외우면 된다. 법조문을 외우면 되긴 뭐가 돼요. 시험에 그렇게 간단하게 안 나와요. 오늘 내가 강의한 내용이 좀 무리라는 거 압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이해하기에는 이게 원래 방대한 양에 속하는 건데. 근데 광진수 선생님이 교과서를 워낙 압축해놔가지고 빠른 속도로 설명을 했는데 힘들더라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첫째는 아까 말했듯이 교과서의 그 부분에 있는 의제설과 실제설의 다툼에 대해서 먼저 통달을 해야 됩니다. 35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제설과 실제설이 어떻게 싸우고 있나. 이걸 먼저 기초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35조에 들어가서는 요 세 조문과의 비교입니다. 35조하고. 알겠습니까? 35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는 거라고. 각 어떤 특색들이 있나. 무슨 관련성이 있나 지금. 왜냐하면 교과서 보면 계속 관련 조문이 나오죠. 이상하게. 그리고 요건의 핵심은 뭐라고요? 대표자, 즉 대표 기관 5종류의 사람하고 직무에 관한 거여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질 때는 법인도 책임지지만 잘못한 대표기관 자신도 책임집니다. 그리고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책임을 지는 거고 이걸 만약에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이건 35조 2항이 규율합니다. 알겠습니까? 35조 2항을 반대 해석하면 35조 1항은 목적의 범위 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이 단계로 이렇게 논점을 두고 쉽게 이해를 하되 최종적으로 오늘 나눠준 프린트의 1, 4, 5, 6, 7번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으면 됩니다. 프린트에 나눠준 거. 그래야 이게 완전히 이해가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뭘 건너뛰지 말고 뭘 외우려고 하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젊을 때는 말이야 한 5세씩 잠을 안 자도 괜찮아요. 나 해봤어요. 나는 안 해보고 말을 안 합니다. 절대 안. 나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일부러 여러분 재밌게 하려고 용어를 이렇게 막 사용하니까 그냥 뭐 재밌게 막 하는데 난 근거 없는 말 절대로 안 해요. 내가 쓰는 어떤 용어도 예컨대 내가 잘 쓰는 꼴린다라는 말에 관해서도 철학적 전거를 5권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젊을 때 좀 이렇게 주간 공부를 해봐요. 좀 이렇게 어려운 난관을 한번 돌파해보자고. 오늘 집에 가서 힘들더라도 오늘 강의된 내용이죠. 특히 35조 해석에 관한 거. 이거를 의제설, 실제설에 관한 내용들. 35조 이 조문들과의 관계. 요건 중 대표자의 직무에 관하여. 그 다음에 오늘 나눠준 프린트. 이거를 밤새도록 붙들고 실험을 해봐요. 그럼 이게 아침 무렵에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하단전 쪽으로부터 어떤 상서로운 기운이 이 위로 치받아 올라옵니다. 알겠습니까? 머리가 맑아져요. 뭐 밤새도록 잠을 안 자는데도 피곤하지도 않고. 젊을 때는 그래요. 빨리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실험들을 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